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문화재단 정책실장 황순주입니다. 오늘 지속 가능한 문화 생태계로의 전환이라고 하는 주제로 GGCF 정책 라운드 테이블 5번째 날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속 가능한 문화예술 생태계로의 전환 중에서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담론을 가지고 현재 문화정책의 다양한 이슈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문화정책의 어떤 전개 방향과 관련해서 다양한 이슈를 점검해보고 논의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곳은 경기문화재단 본사가 자리 잡고 있는 경기 상상캠퍼스 컨퍼런스 홀입니다. 오늘 갑자기 날씨가 좀 추워져서 조금 오싹한 기분도 들고 움츠러들기는 하는데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주제는 아마 이렇게 좀 춥고 좀 으슬으슬하고 또 좀 움츠러드는 이 사회의 음지 또 어두운 곳 그리고 소외되거나 외진 곳에 함께 하고 계신 우리 사회 구성원들과 함께 우리 문화정책을 어떻게 펼쳐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이 아마 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추우시더라도 좀 어깨를 좀 펴시고 함께 이 논의의 장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발표를 해 주실 유정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두 번째 서울시립미술관 북서울 운영부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계신 백기영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전략기획부장님이신 오세영 부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세 분 모두 반갑습니다. 네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분은 저희 경기문화재단 강원 대표이사님이십니다. 문화 다양성 관련해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간단하게 대표님의 모두 말씀을 듣고 토론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헌입니다. 전환이라는 테마로 저희 경기문화재단이 정책 라운드 테이블을 5차례를 가졌는데 오늘 어쩌면 가장 중요하고 또 일종의 마무리적인 주제가 아닐까 합니다. 바로 문화 다양성의 확장이라는 테마로 하게 됐습니다. 이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시고 토론해 주실 유정아 선생님 그리고 백경 선생님, 오세영 선생님이 참석해 주신 세 선생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말은 어찌 보면 21세기 대한민국이 아니라 전 지구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인류의 화두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문화는 가난이나 질병, 전쟁, 이런 수많은 어떤 기후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 능력은 갖고 있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문화 다양성에 대한 우리 전 인류적인 어떤 승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 모든 우리 인류가 봉착해 있는 이 모든 모순 혹은 어떤 위기들에 대해서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어떤 비전을 제공하는 저는 백신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모든 증오로부터 그리고 이 불평등으로부터 우리가 어떻게 가장 근원적인 인류의 권리, 공통된 어떤 권리들을 우리가 승인하고 또한 동시에 이를 가장 중요한 정말 지속 가능한 어떤 문화적 생산의 가장 중요한 어떤 정신으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단순히 어떤 위대한 어떤 문화와 예술을 꼭 피우는 것을 넘어서 이 문화예술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인류의 연대를 저는 열어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어떤 그런 정말 낭만적인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는 20세기가 끝날 때까지
철저히 어떤 그런 그 문화적인 어떤 그 상상력을 당한 어떤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표현의 자유라는 하도가 굉장히 중요한 하도였었죠. 하지만 표현의 자유가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승리한 이후에 우리는 이제 그 표현의 자유를 넘어서 이제 이 모든 어떤 그 불평등과 차별, 정오를 극복해야 되는 어떤 더 높은 어떤 인류적 과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바로 그런 문화 다양성이라는 어떤 이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오늘의 이 소중한 자리가 바로 이러한 어떤 인식을 나누는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 GGCF 정책 라운드 테이블 전환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저희 방금 말씀하신 경기문화재단 대표님, 강원 대표님과 약속한 게 있습니다. 이 전환이라고 하는 이 주제의 무거운 만큼이나 사실은 광역문화재단의 어떤 롤 모델로 역할을 하고 있는 경기문화재단의 역할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올해 6번에 진행될 이 전환과 관련된 주제와 관련해서는 그 대표님이 꼭 패널로 참석하신다는 전제로 이거를 진행했습니다. 지금 그 약속을 계속 지키고 계시고, 아마 이제 이 시리즈가 계속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저희가 성과를 가지고 또 바로 조직에 혹은 사업에 반영할 수 있는 것들을 이미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좀 정리가 잘 되면 잘 되겠지만 향후 또 우리 뭐 작게는 경기문화재단부터 좀 작은 전환을 내올 수 있는 또 모티브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먼저 좀 맥락적인 지점들을 좀 많이 짚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문화예술정책에서 문화 다양성 관점의 확대 적용이라는 주제로 유정아 연구원님의 발제를 들을 텐데, 기본적인 개념과 정책의 방향, 그리고 맥락적으로 어떤 담론들이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정아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경기문화재단에 오래간만에 와서 보니까 환경이랑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상당히 많이 바뀌어 있어서 제가 되게 오래간만에 오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재단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됐고, 그 다음에 저의 이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연구도 많이 했었고, 근데 아직도 좀 정리가 안 돼 있다라고 뭐 국가의 지방 정부나 중앙 정부나 그렇게 좀 고민이 많은 이제 개념이 문화 다양성 개념인데, 이제 이 개념을 본격적으로 논의를 경기문화재단에서 하신다 그래서 굉장히 반갑게 발제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문화 다양성 개념이 사실 다 아는 것 같지만 다 알고 있는 수준이라든지 알고 있는 그 방식이 다 틀려서 이거를 우리가 좀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환의 주제도 중요하지만 일단 문화 다양성 개념에 대해서 합의를 하는 거가 더 중요하다. 아직 합의가 안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왜 사람마다 다 문화 다양성 개념을 다르게 얘기하는지, 특히 문화예술계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 다르게 얘기하게 된 원인과 이제 그 이유,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합의를 볼 수 있는지 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문화 다양성 정책, 문화 다양성이라 하면 그냥 쉽게 얘기해서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인정한다라고 이렇게 쉽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건 문화 다양성 개념에서 얘기하는 굉장히 작은 것 중에 하나이고, 문화 다양성 개념은 특히 이제 정책에 적용이 될 때 기본적으로 그 인권의 문제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그 표에서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인종, 민족적 정체성 이런 것들이 많은 이제 갈등과 인권 침해, 차별, 배제 이런 아주 심각한 문제들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한 개념이 인권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래서 편견, 뭐 시민 정치적 권리,
그 소수자의 권리 거기에 이제 예술가가 이제 소수자이고 사실 권력을 갖지 못한 이제 그런 사람들이지만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렇지만 실질적인 경제력이라든가 이런 거하고 관련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그다지 여러 정책에서 배제가 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술 문화가 많이 등장을 하고 있죠. 문화 다양성 정책에서 그런 이제 고민을 인권 차별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유네스코에서 문화다양성 선언을 하게 되고 이제 결정적으로 2005년도에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을 맺게 됩니다. 이제 문화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를 국가 간의 협약을 맺어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이 이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인권에 대한 소수 권리자에 대한 선언, 그다음에 문화 콘텐츠와 예술적 표현의 다양성, 뭐 이런 것들을 강조를 하게 되죠. 물론 이제 맨 처음에는 세계화가 급진적으로 진행이 되면서 이제 자유무역이 막 무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면서 그 상업적인 물품과 문화예술적, 정신적 노동 가치인 문화예술적인 어떤 상품까지도 똑같이 경제적인 산물과 동일하게 거래가 되면서 강대국 권력을 가진 국가와 그렇지 못한 국가 간의 그 문화적인 가치가 제대로 평가를 동등한 가치를 받지 못하는 거에 대한 거에서부터 사실 문화다양성 협약을 맺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적인 그 자원은 어떤 경제적인 물품과 동일하게 거래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제 그래서 문화예술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 문화예술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단순한 어떤 예술 창작자의 활동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적인 자원, 삶의 방식 이런 것들이 전부 그 광범위한 문화 속에 포함이 되면서 그것이 가지는 가치를 인정을 하는데 인정을 하는 기준이 다양한 공동체, 다양한 민족, 국가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의미나 정체성을 고려해서 인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에 이제 인준을 하게 되는데 2005년에 문화다양성 협약을 유네스코에서 발표를 하고 이제 우리는 2010년에 비준을 하게 됩니다. 비준을 하게 되는데 사실 좀 늦게 됐죠. 유엔보다는 5년이나 뒤늦게. 그렇게 되고 이제 법은 비준은 10년에 했지만 이제 우리도 그러면 뭔가 만들어야 되겠다. 문화다양성 법을 2014년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진행에 관한 법률을 2014년에 제정을 합니다. 근데 2014년 즉 그 당시에 이제 여러 가지 문화 관련된 법들이 국회에 올라갔지만 사실 이렇게 통과가 쉽지는 않았어요.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갈등도 있고. 근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은 사실 이 법제문만 보면 아주 다 좋은 얘기만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큰 갈등 없이 통과가 됐는데 통과가 되고 나서 이제 더 큰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이 당시에 이제 이게 통과가 되는 데는 우리 나라의 이제 외국인 노동자 비율이라든지 국제 결혼 이민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수가 이제 막 빠르게 증가하면서 이제 원래는 문화다양성 법인데 속으로는 다문화법하고 이제 혼동을 일으키면서 이제 그렇게 되면서 문화다양성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화다양성 법에는 개별 소수자의 삶들, 소수 그룹, 그러니까 서브 그룹, 서브 컬처 이런 소수자, 수적으로 소수자이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권한에서 소수자, 이제 권한에서 소수자는 예를 들어서 여성이라든지 노인이라든지 청소년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의 문화예술적인 가치도 그들이 그 소수자가 아니면 더 많은 가치를 발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문화다양성 보호와 진행에 관한 법률이고요. 2014년에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안에 다양한 소득, 세대, 지역, 종교, 민족 이런 거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고 그거를 위해서 국가의 의무를 명시를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문화다양성 그러면은 이제 맨날 나오는 게 이제 성소수자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성소수자는 법 문항에 빠졌습니다. 그거를 이제 빼는 조건으로 이제 그 통과가 됐는데 나중에는 문화다양성 법 얘기하면 그 성 정체성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죠. 사실은 법에는 없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많은 갈등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아직 그게 이제 또 그 문제는 이제 나라마다 문화적인 특성에 따라서 그거를 어느 나라는 결혼도 가능하고 아이까지도 입양할 수 있는 나라가 있는 반면에 어느 나라는 대놓고 얘기도 못하는 이제
그런 나라가 이제 아주 급격한 차이를 보고 있는 아주 갈등의 아주 그 핵심을 차지하고 있고 또 거기 우리나라 같은 이 종교하고 연결돼 가지고 또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문화적인 환경이 아주 그 국민들이 심각하게 느끼게 되면서 문화다양성 법이 통과가 됐는데 우리가 여기서 다문화 정책하고 문화다양성 정책은 사실 분명히 구분을 해야만 됩니다. 왜 다문화법이 아니라 문화다양성 법이라고 하냐면 이제 다문화 정책은 이미 추진이 됐었고 모든 부처에서 그리고 그 대상이 사실 내가 아닌 타인들입니다. 소수자, 특히 이제 외국 이주자들, 내 삶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문화와 관련된 정책은 모든 부처에서 그다지 거부 반응이 없이 그 수행이 되고 한 3천억, 4천억 원의 예산이 책정이 돼서 계속 추진이 됐었습니다. 매년. 그리고 그렇지만 이제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거는 타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 대한 것이기도 하죠. 그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거는 소수자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수자가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화 다양성 법과 관련된 모든 항목은 타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 자신도 포함이 되고 내가 생각을 바꿔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게 많은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오랫동안 수십 년 동안 익숙해왔던 내 생각을 바꾸라고 하니까 그게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불편한 거죠. 그리고 내가 내 생각은 옳고 무슨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 생각은 옳고 딴 사람의 생각은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생각을 바꾸라고 하니까 그래서 다문화 정책은 타인에 대한 것, 문화 다양성에 대한 건 나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 대한 것 이런 차이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정책은 포용, 동화, 통합. 그러니까 저 이주민 나보다 별로 사회, 경제, 정치적인 그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내 삶을 위협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한국 사회에 잘 통합시키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정책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가 정책에 최대한 반영이 되고 정책 담당자들도 기꺼이 그 활동에 동참을 합니다. 그렇지만 문화 다양성은 포용, 동화, 통합의 개념이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차별적인 의식, 배제, 불평등, 혐오 이러한 개념들을 없애자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은 사실 그게 어떤 빠르게 없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본적으로 오랜 동안의 어떤 관행에 의해서 이제 굳혀진 생각 때문에 나도 모르게 차별하는 거죠. 나는 차별 안 했는데 알고 보니까 차별인 거고 나는 뭐 특별히 싫어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게 혐오의 발언이 막 튀어나오고 하는 이런 말들이 나는 별 생각 없이 아무렇지도 않게 그 말을 뱉어냈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엄청나게 상처를 받고 이제 그 불행함을 느끼게 되면서 사회에 막 저항 세력이 되기도 하고 그 사회에 어떤 갈등의 요소를 키워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차별, 배제, 혐오, 불평등의 행위나 발언이 그냥 무차별적으로 나오게 그냥 둔다면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가능한 한 덜 나오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문화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전자는 다문화 정책은 긍정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훨씬 정책을 하기가 용이하지만 문화다양성은 이런 차별, 배제, 혐오 이런 불편한 얘기들을 자꾸 언급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업무를 전담하는 문화체육관광부도 이런 정책을 펴는 거를 그다지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많이 비판도 받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개정이 됐지만 처음에 문화다양성 법에는 문화다양성위원회를 전 부처가 총괄하는 국무조정실 산하에 두기로 했었어요. 근데 국무조정실에서는 이미 다문화위원회가 있고 외국인 뭐 무슨 위원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구분이 안 되는 거죠. 안 되고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왜 이 상황에서 문화다양성위원회를 또 만들어야 되느냐. 그래서 여러 번 문화체육관광부도 법에 근거해서 국무조정실을 설득하려고 했지만 결국 설득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법을 개정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래서 굉장히 그 현장에서 비판을 아주 많이 받았는데 법을 개정을 해서 문화다양성위원회를 문체부 장관 산하에 두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서 위원회의 격이 사실 굉장히 떨어지게 되는 거죠. 국무조정실 산하에 둘 때는 모든 부처의 장관이나 차관들이 관여를 관여를 해야 되지만 이제 문체부 장관 산하에 두면 문체부 산하 그다음에 각 다른 부처에서도 실장이나 차관
장관은 절대 관여 안 해도 되고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아주 큰 차이가 납니다. 근데 여전히 많은 경우에 이제 다문화 정책과 문화다양성 정책은 혼동이 되거나 문화다양성 정책이 저처럼 문화다양성 정책을 주로 이제 연구한 사람들한테는 문화다양성 안에 이제 외국인도 거기 다 당연히 포함되니까 다문화 정책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기존에 다문화 정책을 하시던 분들은 또 다문화 정책 안에 문화다양성이다라고 얘기를 해서 그게 이제 연구자들 활동가들 사이에서도 아직도 합의를 못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 사회의 다양한 살아가는 방식, 생활 양식, 가치 체계, 전통, 신념, 소수자들에 대한 시혜나 배려가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는 다수자의 시선을 바꾸는 것.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전체 사회적인 화합과 통합을 기해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다문화 정책과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은 굉장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안에 이제 소수자 집단과 이제 소수 문화, 그래서 소수 문화라 하면은 소멸 위기의 문화예술, 그다지 인기를 끌지 않는, 사실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지 못하는 뭐 전통 예술이라든지 지역 문화라든지 뭐 그다음에 대한 독립 예술, 대한 문화 예술 이런 것들은 국가나 하여튼 어떤 지방 정부에서나 관심을 갖지 않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거죠. 그렇지만 사실 그러한 독립 문화, 대한 문화, 뭐 인디 문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정말 문화예술의 그 맨 꼭대기에서 굉장히 잘 나가고 있는 문화예술의 발전, 문화예술이 발전을 하게 하는 아주 그 씨앗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없다면 이제 대중문화, 상업문화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런 것과 발전할 수 있는 토대 자체가 안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문화 다양성 정책의 방향이 굉장히 달라져야 되고 전폭적이어야 되고 그리고 한 부처, 한 과에서 한 팀에서 담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책의 어떤 그 시스템 프레임을 바꿔야 되는 거라 사실 이렇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죠. 그리고 정책 담당자가 생각해야 될 게 너무 많아서 굉장히 껄끄러운 그래서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에서 이걸 담당하는 이제 담당자는 굉장히 껄끄러워합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중앙정부 문체부 같은 경우는 문화다양성 정책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어요. 문화정책과에 이제 그 담당하는 담당자가 사무관, 서기관이 있는데 사실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정책 담당관이라고 하는 게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뭐 문화다양성 정책 사업 리스트 내봐 그러면은 그 이런 전반적인 이런 거를 총괄하는 사업이 아니라 그냥 노인 정책, 청소년 정책, 여성 정책, 외국인 이주자 정책 그 정책 사업들 끌어모아 가지고 문화다양성 정책이다라고 이렇게 제출을 해요. 그래서 개수는 굉장히 많지만 실질적으로 그 여전히 소수자 시혜 정책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사진에서 나오는 것처럼 여러 가지 갈등들, 장애인, 여성, 동성애자, 인종차별, 그다음에 이제 부천 같은 경우가 부천에서는 그 굉장히 실망스러운 이제 사건이었는데 저 같은 입장에서 볼 때는 부천이 사실 문화다양성 정책과 관련해서 굉장히 다른 지자체보다 빠르게 앞서갔습니다. 활동도 굉장히 많이 했고요.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았고 문화부로부터 지원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그래서 문화다양성 조례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조례를 만들어야 되는데 만든다고 하니까 부천에 있는 여러 시민들이 무조건 반대해가지고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웬일이야? 아직도 만들어지지 않는 이런 이것도 이제 일종의 갈등인 거죠. 문화다양성 그러면 사실 조례 안에 동성애니 이런 거 다 안 넣어서 만들었는데 마치 그거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안 들어가도 당연히 이게 이제 엉망진창이 되는 거야. 이 인간 세계가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한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그 만들어지지 않은 철회가 돼서 이제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이제 성 격차도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도 한데 우리나라가 뭐 여전히 밖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대표적인 이제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배제의 그 원인이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을 어떻게 하는 게 도대체 좋은가? 실제 좋은가 나쁜가와 관련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해봤더니 실제 이런 이 포용적 성장 담론
다양한 사람들의 생각을 같이 하는 공동체성을 확인하고 하는 것들이 실질적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에 기여한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와 관련된 지표도 생산을 했고 우리나라도 그래서 뭐 중앙정부는 물론이고 몇몇의 지자체에서 문화다양성 관련 지표도 생산을 해서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놓고 볼 때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제 협약의 내용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원서가 유네스코에서 나왔고 2005년 협약이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2015년에 이제 저희 연구원에서 문화부랑 같이 그 요약본이 있습니다. 두꺼운 책이 하나 있고 원본이 있고 문화다양성 글로벌 리포트라고 한 2, 3년마다 한 권씩 나옵니다. 그래서 2015년에 한번 나왔고 2018년에 한번 나왔는데 2015년에 협약의 내용이 정리가 됐어요. 그래서 요약본이 있고 이거는 뭐 저희 연구원에 들어가시거나 하면 다 요약본을 다운로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문화다양성이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모니터링을 하는데 보고서도 맨날 냅니다. 그 각 국가마다. 여기서 포함되는 것이 문화정책 당연히 들어가고 공공서비스, 미디어, 디지털 환경, 시민사회와의 협력, 예술과 문화 전문가의 이동성, 문화상품과 서비스의 공급, 조약과 협정, 지속가능한 개발정책, 개발 프로그램, 성평등, 예술적 자유. 이것이 유네스코 협약에 문화다양성 협약에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고 이것들이 그 나라에서 잘 되고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모니터링해서 보고서도 내는데 뭐 우리나라는 워낙 이 페이퍼 작업을 잘해서 2년마다 한 번씩 모니터링 보고서를 내는데 굉장히 잘 낸다고 해요. 예, 진짜 잘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보고서는 굉장히 잘 내서. 보고서를 잘 쓰는 걸로 인정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된 이제 세부적인 항목들을 이제 왜 이런 항목들을 협약의 내용으로 했는지를 보면 여전히 디지털도 어떤 권력에 휘둘려지고 있고 미디어도 미디어의 자유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시민사회가 협력이 잘 되는 사회와 그렇지 않은 사회가 보면 그 나라의 국가 경쟁력이라든지 뭐 이런 거와 긴밀한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표현을 해야 되고 특히 창작자로서의 여성이라든지 예술적 자유가 얼마나 보장이 되어 있는지라고 하는 것들 뭐 우리도 뭐 익히 경험을 했지만 예술을 뭐 정책의 도구로 활용한다거나 뭐 정책으로 판단을 해서 배제를 시킨다거나 이거 이미 문화다양성 협약에 나와 있어서 뭐 미투가 아니라 문화다양성 협약에 기본적으로 위배가 되는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많이 자행을 하고 살았었습니다. 뭐 여성 얘기는 말할 것도 없고요. 더 나아가서 뭐 여혐, 남혐, 뭐 끔찍한 상황이 아직 개선이 그렇게 잘 되고 있지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 어떤 편협한 생각들, 어떤 나의 고정관념 이것이 얼마나 다른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지라고 하는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터놓고 논의하는 이런 장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문체부에서 문화다양성 지표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지표조사를 하기 위한 그 틀을 지표조사 개발, 지표 개발을 여러 번 했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이제 제일 처음에 이건 몇 년 된 건데 제가 처음에 작업을 하면서 정책 지표, 여건 지표, 활동 지표. 이 활동 지표는 실제 소수자들의 그들이 어느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지 소수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설문지를. 그래서 여러 소수자들 12개 단위의 소수자들한테 물어봤고 인식 지표는 1000명 국민들한테 일반 국민들한테 조사해 가지고 어느 정도 다양성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는지를 조사를 해서 이제 소수자들이 다문화 이주민, 북한 이탈주민 이렇게 해 가지고 조사를 해서 실제 만나서 설문지를 뿌려서 조사를 했는데 제가 이제 이거의 결과는 뭐 이게 좀 오래된 데이터라 보고서도 있고 한데 이게 계속 일관적으로 가야 되는데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그 불편한 얘기들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렇게 소외받는 소수자들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속적으로 하지 않았어요. 왜 안 했냐면 너무 불편하고 힘들어. 그리고 내가 이런 거 해봤자 좋은 소리 못 들어. 자꾸 한국 사회의 불행을 끄집어내야 돼. 나 때문에 끄집어내서. 내가 문제를 야기시키는 사람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면 그냥 우리 다양한 한국 문화를 널리 소개하는 우리 한국 문화가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고 세계적으로 알릴 만한 것이냐 막 이런 걸 넣으라 그래가지고 이게 막 뒤죽박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시행착오를 거치다가 제가 요즘은 이제 요 연구를 제가 이제 연구원에서도 이제 거의 뭐 시니어가 돼가지고 막 세부적인 연구는 안 합니다. 이제 젊은 사람들이 젊은 연구진들이 많이 하는데 요즘은 다시 이렇게 초기 연구로 다시 가는 듯한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그게 합의가 안 돼서 문체부뿐만이 아니라 우리 연구원에서도 우리가 이제 아무래도 문화부 정책 연구를 하니까 아직도 이렇게 그 문화다양성 지표에 대해서 세팅이 안 돼 있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정책과 문화다양성 정책에서 여기 공통된 거는 이제 이주민의 문화다양성이 이제 공통이 되는 것이고 다문화 정책은 외국인에 대한 외국 이주민이지만 문화다양성은 외국 이주민을 포함해서 이제 다양한 사람들을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훨씬 더 큰 개념이죠. 예. 그래서 이거에 대한 그 어떤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거는 문화다양성이 잘 보편적으로 인정이 됐고 문화다양성 정도가 높은 곳이 국가 경쟁력도 높다라고 하는 연구 결과의 이제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실예로 제가 이제 뭐 지역 문화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다가 몇 개 두 개를 그냥 임의로 골랐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산타페시예요. 이 산타페시가 멕시코주 저 위쪽에 있는 작은 도시인데 거기가 이제 과거 인디안들이 많이 살았던 곳이고 앵글로색슨이 이제 북미 대륙을 지배하면서 인디안들을 많이 죽였죠. 그러면서 이제 푸에블로 인디안들이라고 아주 숫자가 많았던 이제 큰 종족이었는데 멸종이 되지 못하고 왜냐하면 너무 숫자가 많기 때문에 그 산타페시의 주변에서 불황아처럼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들한테는 굉장히 수백 년 내려온 공예 기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들어서 관광 상품으로 만들어 팔고 있으면서 이제 사회 갈등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었는데 산타페시의 한 시장이 이들의 이 문화예술적 역량을 시내로 끌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상가도 만들어주고 박물관도 지어주고 세계에서 가장 큰 포크아트 마켓 페스티벌도 만들어주고 하면서 그 사회의 이런 갈등, 뭐 절도, 방화 여러 문제가 아주 빠르게 축소되기 시작했다는 그런 사례.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것들을 인정을 받아서 유네스코 공예 민속 공예로 유네스코 창조도시 네트워크에 가입이 됐습니다. 이거 여기는 이제 프랑스의 저 19구에 있는 이제 성까트르라고 하는 과거의 도살장이었던 곳인데요. 여기도 이제 도살장이었고 폐기됐던 뭐 이제 방기됐던 그런 시설이었는데 문화예술인들이 들어가면서 자유로운 누구나 무료로 자유롭게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제 개방이 되면서 이 도살장 주변에 아주 험악했던 동네가 문화예술로 자동적으로 리모델링이 되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뭐 청년이든 노인이든 누구나 자기가 원하는 문화예술 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펴야 되는데 여전히 지금 문화부에서 직접 정책을 펴기보다는 이제 요즘은 이제 산하기관에 내려서 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만 이제 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을 한 2-30억 원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문화예술위원회도 사실 업무가 많아가지고 이게 이제 과부하가 걸려서 그냥 또 하덕을 주고 그래서 이게 체계적으로 이렇게 힘을 받고 가기보다는 주어진 사업을 그냥 이렇게 사업을 해치우듯이 하는 이제 아직은 그런 상황이라 조금 답답하긴 합니다만 이제 이 예산을 이제 늘린다거나 이런 요구들을 계속 문화부에서 수용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지자체 조례, 자치법령 제정 현황이 있고요. 경기도에서 있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문화다양성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다행히 경기도에 2개나 있어요.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기존 정책이 가지고 있는 한계가 협의의 다문화 정책의 한계를 벗어나서 좀 더 광범위한 문화다양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자. 그리고 합의를 하자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유사산업이 중복이 되면서 문화다양성이 몰이해 되는 거.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앞부분에 보시면 이 사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문화다양성 관련한 이제 사업들인데 인식 개선 사업, 뭐 소수문화권 신장 사업, 뭐 무지개다리 사업, 뭐 이렇게 해서 사업들이 많은데 그 사업들이 막 중복적으로 진행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는 개별 단위 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이제 해치우는 거죠. 이제 그렇게 되면 전체 문화다양성 개념이나 프레임의 틀을 잡기보다는 개별 단위 사업하기에 바쁘다 보니까 협력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리고 여전히
중앙에서 얘기하는 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얘기하는 문화다양성의 개념도 틀리고 전담자도 없고 그렇지만 문화다양성은 법도 만들어졌고 중요하니까 뭔가 하긴 해야 되는데 그 계속 우리가 사업을 지금 거의 뭐 10년에 걸쳐서 하고 있긴 하지만 우리 사회 속에 이런 편견, 차별, 배제, 불평등은 여전히 잔존을 하고 어떤 건 더 커져가고 있다라고 하는 건 뭔가 그 제대로 돼 있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회를 통해서 이걸 한번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고민을 해보는 이제 그런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채로운 문화 활동을 하는 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문화다양성 정책은 소수자에 대한 시혜 정책이 아니다. 물론 이제 도움을 줘야 될 사람들한테는 도움을 줘야 되지만 그것만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광역, 기초자치단체, 중앙정부와의 지속적인 협의와 상호 소통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고는 이제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다는 것이고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한 삼각형을 뭐 제가 이제 뻑하면 이렇게 삼각형을 잘 만들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가치와 철학, 정책 시스템, 그다음에 거버넌스 이거는 절대 위에서 이렇게 내리꽂는 게 아니거든요. 밑에서부터 위에 올라가는 이렇게 삼각 편대 구조에 의해서 정책과 시스템과 인적 자원이 합쳐지면서 문화다양성 정책 구조가 이제 만들어진다면 좀 더 실질적인 우리 삶의 질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가 준비한 거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유정아 선생님의 문화 다양성 정책과 관련된 현황이라고 할까요? 정리해서 들었습니다. 자리 옮겨주시고 아마 협의회 다문화에서 한국 사회에서는 협의회 다문화에서 광의의 문화 다양성 정책으로 이제 확대하는 과정에서 아마 우선적으로 제도적 기반이 먼저 좀 마련됐다. 그러나 여전히 사회의 편견이나 불평등, 차별은 존재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제도적 기반뿐만이 아니라 인식 확산과 거버넌스를 통해서 해결에 들어가야 될 앞으로의 과제들이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후반부에 토론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이 유정아 선생님의 발표를 이어받아서 우리 백기영 선생님의 문화다양성 정책 수립에서 여러 가지 쟁점 사항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좀 짚어주시는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백기영 부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두 번째 발제를 맡은 백기영입니다. 저는 오늘 이제 문화다양성 정책 수립에서의 몇 가지 쟁점 사항들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고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초대된 이유는 저는 이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지금 북서울 운영부장을 맡아서 일을 하고 있고 미술관 일을 하고 있지만 그 전에 제가 지금 경기문화재단에도 근무를 했고 또 실질적으로 안산의 다문화 지역에서 그 대안공간을 운영했었던 경험이 있는데 오늘 그 유정아 박사님 발표해 주신 내용에서 그 유네스코가 제정한 지금 그 문화다양성 협약이라는 게 발효되기 이전에 그러니까 제가 2007년도쯤에 아마 이제 안산에서 이 대안공간을 운영하고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2000년대를 넘어서면서 실제 우리 사회에는 이제 많은 이주민들이 여러 이유 때문에 이제 들어와서 같이 살게 되는 상황들이 발생하게 됐는데 그 중에는 이제 안산 같은 산업공단의 이주 노동자들이 거의 뭐 5만 명 이상의 불법 체류자를 포함한 인원들이 체류를 하게 됐고 그러니까 인구의 프로파일이 변화하게 되는데 그리고 결혼 이주민들부터 이제 이런 이주 가정들이 늘어나게 되는 상황에서 사실 이제 저는 작가로서 작가와 기획자로서 안산을 주목해서 들여다볼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일단은 국내에서 도저히 발생할 수 없는 신기한 그 상황들이 발생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모여 사는 것은 그냥 모여 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생활과 여러 가지 활동들에서 문화적인 활동들이 그 안에 같이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안산시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거에 따르면 55개 문화권이 그 안에 이제 혼재해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말을 하는데 이런 현실적인 현장의 상황들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유네스코가 발표하고 있는 문화다양성 협약이라는 것은 뭔가 약간 그 좀 일종의 평화조약처럼 좀 추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현장에서는
다양한 충돌과 갈등이 혼재하고 있고요. 그 안에 엄청난 삶의 그 복합체가 그 안에서 같이 굴러가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뭐 그들의 문화와 삶을 존중하는 태도 뭐 이런 정도의 어떤 윤리적인 입장을 갖고서는 이게 해결되기가 참 힘든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고 그들이 또 이제 여기서 10년 이상 계속 살아가기 시작하면서 후손들이 생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주민들을 보는 시각에는 가장 강력한 그 입장은 내국인들의 어떤 위기적 그 입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두려워하는 거죠. 일단은 다른 문화를 가지고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이 다른 언어를 쓰면서 한 공간에 같이 살아간다. 더더욱 이제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들이 식료품 가게도 이제 접수하기 시작하고 주변의 모든 상권들도 접수하기 시작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이제 우리의 뭐 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계속 일종의 뺏어간다고 하는 의식들이 이제 계속 생기면서 이들에 대한 위기감을 계속 표출하게 되죠. 그러니까 뭐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이 인권 침해 같은 일들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또 한쪽에서는 이들이 그렇게 이주민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계속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니까 이들을 도와줘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아까 우리 유정화 박사님 말씀에서처럼 정책적으로는 이들을 수혜적이고 복지적인 대상으로 도와줘야 되는 대상으로 삼아서 다문화 정책 같은 것들이 실행되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이렇게 이제 정책적으로는 이런 복잡한 다문화 정책이 혼재하고 있었던 것이 2000년대 중반에 안산의 원곡동이었다면 저희 예술가들은 그곳에서 계속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들의 문화가 앞으로 우리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이들과 함께 어떤 문화적인 창작과 협업이나 혹은 소통과 교류를 하지 않는다면 그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내는 데에 어떤 가능성도 보지 못하는 게 아니냐. 이거 어떻게 보면 미래적인 가능성 차원에서의 이 다문화라든가 어떤 문화 다양성의 문제들을 좀 주목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도 앞에 그 서론에서는 유정화 박사님이 제시하신 내용들을 비슷한 내용들이 좀 같이 들어있어서 제가 그거를 좀 곧 넘어가고서 제 이야기들을 좀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다문화 정책에서 왜 문화 다양성 정책으로 전환될 수밖에 없는가? 이것은 이제 사실 복합적인 차원에서 보면 이게 문화의 문제고 문화 내의 어떤 그 소열화된 구조의 문제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 스스로도 사실은 식민 경험이 있고 어떻게 보면 지난 수세기 동안에 우리 전 세계 인구들이 경험해 왔었던 여러 가지 문화적 불평등 관계 안에 이 문화 다양성의 문제는 쟁점이 같이 숨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같이 공존할 수 없는 갈등이 계속 있는 것이죠, 그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냥 평화롭게 해결될 수 없는 되게 복합적인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얘기를 이제 탈식민주의적인 관점과 같이 더불어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저는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런 활동을 하기 이전에는 독일에서 한 7년 동안 작가로서 활동을 했었고, 독일의 경우에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왔는지에 관한 부분들, 그리고 몇 가지 쟁점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작가들의 작품을 같이 좀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이제 쟁점들 안에서 그런 실천들을 하고 또 어떤 갈등들이 있는지를 좀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이 얘기들은 이제 문화다양성 보호 정책이 지금 조례로 연결되는 것까지 다 앞에서 좀 설명을 해주셔서 최근에 이슈들이 이제 다 맞물려 있는 것이 사실은 박물관 미술관이야말로 지난 수세기 동안의 이런 제국주의 역사,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쟁점을 그대로 갖고 있는 공간이죠. 근데 이게 최근에 이제 이런 공간들도 많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예 중에 하나는 저희 우리나라의 경우도 지난 10년 동안에 거의 국공립미술관들이 30-40개 이상씩 생기면서 지금은 국공립미술관의 수가 80개가 넘어섰고 박물관 수는 더 많죠. 중국의 경우는 수천 개가 넘게 이제 막 생겨나고 있고, 또 아프리카나 아랍권에서도 새로운 미술관 박물관들이 건립되고 있죠. 이 얘기는 서구의 전유물로만 생각됐었던 박물관, 미술관이 이제는 비서구권에도 계속 생겨나기 시작하면서 그동안의 어떤 제국주의적인 역사를 새로 쓰려고 하는 흐름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은 지난 수세기 동안에 비엔날레나 미술 현장에서는 이 이야기들이 이제 쟁점화돼서 아까 다문화 정책 뭐 이런 예로도 들었지만 사실은 미술계의 어떤 큰 권력 구조 안에서 문화를 포용하고 수용하는 어떤 토론과 논쟁의 장들이 있어 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이 우리나라 작가죠. 함경화 작가의 뮤지엄 디스플레이라는 작업을 보면 전형적인 미술관의 그 비트린을 설치해 놓고 그 유리 진열장 안에 여러 가지 그 오브제들이 상품들이 진열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자세히 살펴보면 주요 그 유명한 호텔이나 유명한 서양의 레스토랑 이런 데서 쓰는 집기라든가 여러 어떤 장신구들인데 이 작가가 꽤 오랫동안 이거를 그 일종의 도난을 했습니다. 훔쳐다가 이 전시장에 진열을 해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봤을 때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일반 관람객들은 어떻게 이 작가가 이렇게 비윤리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작품을 훔쳐다가 이렇게 진열을 한다는 거는 아무리 예술이다 하더라도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죠. 근데 실제로 보면 유럽의 대부분의 미술관들이 이런 약탈한 오브제들, 사물들, 문화재들을 자국에 돌려주지 않고 계속 박물관 미술관에 진열하면서 그것으로 이제 문화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어불성설의 태도들을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은 이 함경화라는 작가가 했었던 뮤지엄 디스플레이라고 하는 작업에서 조금은 레디컬하고 급진적으로 보이는 이야기지만 이런 형태로 장난스럽게 표현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최근은 이게 이제 현실이 되어서 뒤에도 소개를 하겠지만 지금 독일에 새로 오픈한 훔볼트 포럼의 경우는 이제 약탈 문화재를 돌려주는 행위들을 실천하고 있는 상황에 들어가 있고 이것은 실질적으로 그 제국주의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실천들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들이 하나의 쟁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에 보면은 이런 이제 도자기들을 여기저기서 훔쳐다가 진열을 해놓은 장면이고요. 또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스틸라이프라고 하는 작품을 제작했는데 이건 뭐 매우 정치적인 이야기들이면서 동시에 어떻게 보면 서구 유럽 문화의 지난 세기의 여러 제국주의적인 관점들에 대한 아주 레디컬한 비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과 연결해서 제가 이제 한 전시를 저희가 기획했었던 전시 하나를 같이 소개하면서 조금 이야기를 더 이어가 볼까 합니다. 2017년도 서울시립미술관은 까르띠에라고 하는 주얼리 회사죠. 그 회사의 그 컬렉션을 저희가 전시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전시는 전반적으로 아주 깔끔하게 정돈된 세련된 작품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이제 까르띠에라고 하는 이 회사의 파운데이션의 철학과 그 방향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주로 출품된 작품들이 어떤 것이었냐면 지금 버니 클라우스 위대한 동물 오케스트라라는 이 작품은 사라지는 새들, 생명 생태계, 그러니까 이게 생물 다양성 협약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전지구적인 협약의 문제하고 문화 다양성 협약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적 협약의 태도랑 매우 유사한 형태로 서로 교차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실제 까르띠에는 1984년도부터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이게 일종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라고 해서 이런 그 주얼리 그 전문 문화재단이 일종의 메세나법 같은 거를 프랑스 정부에 제안을 했다고 들었는데 그 법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그 일종의 정부가 하는 직접적인 문화 지원의 주체로서 어떤 조건과 제한을 달지 않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규를 마련한 것이죠. 그래서 까르띠에의 경우는 정말 이런 그 사회적으로 중요한 활동들이죠. 문화 다양성 협약에 관련된 것, 생물 다양성에 관련된 것들 작가들에게 정말 그 당대에 가장 중요한 프로젝트를 하는 작가들을 선별해서 커미션을 줍니다. 그래서 이 전시의 상당수의 작품들이 사라져가는 언어, 사라져가는 문화, 소수민족들의 다큐멘터리를 기록한 작업들이 소개됐었고 이런 생물 문제들을 다루는데 까르띠에라는 그 문화 기업이 어떤 의식을 갖고 이 일을 활동을 하는지를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건 84년을 기점으로 해서 까르띠에가 많이 지원했었던 이 지원 프로젝트들이 실제 이런 그 문화 다양성의 어떤 변곡점이 되는 주요한 전시들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시점들인데, 지금 이거는 딜러스코피오 렌트로프라고 하는 그 건축 그 아카이브 팀에서 만든 전 지구적으로 지금 온난화 문제라든가 아니면 지금 온난화로 인해서 거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침식돼 가고 있는 도시들 그에 관한 데이터들 그리고 인구 증가의 숫자들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그 지금 탄소 가스 배출과 관련된 여러 직접 데이터들을 실제 그 인포그래픽으로 볼 수 있도록 그 만든 작품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상당히 오랜 시간 준비를 해서 커미션을 만든 작업들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게 되게 구체적으로 예술적으로 실천이 된다면 까르띠에 문화재단 같은 활동도 필요하다. 그리고 문화재단들이 우리가 할 때 이런 문화 다양성 프로젝트들을 예술 프로젝트들로 커미션을 주고 그것을 관리하고 그것의 어떤 구체적인 실천들로 연결하는 프로젝트들이 필요하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문제들을 예술적으로 넘어서고 극복할 수 있는 아이디어들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제가 특별히 전시가 오늘 이 이야기와 더불어서 떠올랐던 것이고요.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들을 좀 더 이어서 해보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탈식민주의적 전환은 지난해 문을 열었던 훔볼트 포럼 같은 경우에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이런 일들이 드러나는데, 훔볼트 포럼은 베를린 시내에 있는 베를린 성이죠. 성을 그러니까 프리드리히 제왕이 대제 때 있었던 그 성을 개조해서 이제 대규모 박물관 프로젝트를 열었는데, 이 규모나 여러 가지 스케일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보면은 프랑스의 뭐 르브르나 아니면 상페테스부르크에 있는 에르미타주나 아니면 또 뭐 미국의 메트로폴리탄이나 이런 엄청난 규모의 그 유물들을 가지고 있는 엄청난 지난 인류사를 다 포괄하는 유물들을 가지고 있는 이런 박물관들의 규모와 맞먹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상당수의 뭐 남미라든가 아프리카 유물이라든가 아시아 유물들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 베를린에 있었던 그런 이제 달렘에 소유했었던 그런 유물들을 다 이 안에다 다 전시를 하고 있는 거 사실이고요. 이걸 열면서 이런 대규모의 박물관 프로젝트가 왜 시대착오적으로 베를린, 독일에서 필요하냐라는 이제 많은 시민들의 시위, 예술가들의 시위가 있었고, 이 방향 전체는 이제 다음 세기를 열 수 있는 새로운 미래를 이제 계약할 수 있는 박물관, 미술관이라는 상상력이 필요하다. 이것이야말로 이제 문화 다양성을 기반으로 상상할 수밖에 없는 일이죠. 그런 이제 상상력들이 같이 연결되게 된 것은 이게 84년도 전후로 해서 사실 이제 아까 까르띠에 커미션들하고 관련된 작품들이 상당히 프랑스에서 드러나왔던 전시가 하나 있는데, 지구의 마법사라고 하는 장 위베르 마르땡이라는 사람이 기획한 전시입니다. 이 전시에는 이게 처음으로 서구 미술사에서 거의 다르지 않는 거의 비서구 남미, 아프리카, 인도 이런 데 있는 작가들이 직접적으로 초대돼 가지고 대규모 전시를 만드는데, 이 전시의 형태는 지금은 우리가 매우 익숙합니다. 왜 익숙하냐면 비엔날레에서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비엔날레가 오늘날에 우리가 국제적인 작가들을 다 아우르는 문화 다양성의 전반적인 작가들의 작품들을 경합하는 전시를 만드는 이 원형이 이 전시에서 만들어졌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런 형태의 활동들이 이제 민속적인 작품이라든가 그런 뭐 유물이라든가 아니면 뭐 작가들 중에서도 거의 제의적인 성격으로 하는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한꺼번에 이 안에 들어와서 다 이제 전시되었었던 것이죠. 대표적으로 콩고 출신의 쉐리 삼바 같은 작가가 아까 까르띠에 커미션으로 이 작가가 주목을 받게 되는데, 저희 미술관 전시에서도 출품했었던 작가입니다. 이런 작가들이 여기에 이제 주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동안은 이게 다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90년대 이후에 서구에서 그게 체계화됐던 그 이전에 이런 조짐들이 미술계에서 있어 왔고, 이런 활동들을 전환시키는 여러 가지의 활동들, 문제의식들이 있어 왔고, 이런 것들이 토대가 돼서 어떤 협약과 제도적인 체제까지로 들어가는 과정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관련된 작품이고, 안에 들어가면 거의 이런 유물들, 메트로폴리탄에 있는 민속 오브제 같은 것들이 이제 작가들 작업으로 설치되었던 장면이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는데, 결국 제가 미술관에서 창작 현장과 연결하고 작가들과 계속 어떤 고민을 하는 그런 또 제도적인 차원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럴 수도 있는데, 베를린의 경우 이제 HKW라고 하는 세계 문화의 집을 주목해서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1988년에 문을 열었고요. 여기는 아예 독일 문화 정책의 문화적 다양성이 수용되기 시작하면서 이거를 실천하기 위한 전문 문화 연구 기관이면서 동시에 공연장,
그리고 도서관 자료실을 다 포함한 연구소, 그리고 저 갤러리를 갖추고 있는 복합문화공간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지금 ACC 같은 거죠. 아시아문화의 전당인데 여기는 상당히 작은 규모이고 훨씬 더 연구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이 더 기반이 돼서 만들어진 기관인데요. 이게 이제 거의 그 다문화 정책의 관점에서뿐만이 아니라 문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방향 전환을 하게 하는, 문화 다양성적인 차원에서 전환을 시키게 하는 기본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있어요. 저는 이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원곡동에서 저희가 그 이주민 운동 하시는 분들하고 느꼈던 부분인데, 대부분의 이주민 운동하시는 목사님들이나 그쪽에 그들을 도와주는 분들이 아시아의 그 실제 그 국가들을 거의 가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 나라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그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나라들과의 연결관계, 교류관계들이 계속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문화를 이해해야지 그걸 우리가 배워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리고 그게 더 우리도 마찬가지로 지금 최근에 오징어 게임을 비롯해서 한류가 계속 이렇게 전 세계적으로 승인을 받는 거는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성장과 사실 이제 유럽이나 이런 기타 국가들에서 우리를 주목해 보기 때문이잖아요. 이런 관계에 있으면서 우리는 동시에 또 어떻게 보면 비서구 국가들 다른 나라들을 열등한 민족이나 열등한 문화로 또 차별하고 있는 이런 관계 중간에 껴 있어서 우리의 교류 관계가 전반적으로 보면 뭐 한국문화예술위원회라든가 이런 국제교류 전체적인 통계 수치를 보면 대부분 서구 유럽의 70~80%가 편중되어 있고 비서구권 국가들하고는 교류하지 않는 이런 문제들이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서구권 국가들하고 같이 하는 거는 뭐 ODA하고 원조, 국제 원조 차원에서의 문화 교류라고 이해하는, 그리고 그 서구 선진국들하고 교류하는 것은 문화 교류고 그쪽에 가서 전시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계열화된 사고가 계속 이제 큰 문제를 낳고 있기 때문에 세계 문화의 집이 이 경우는 사실 그 어떤 것들 장로화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술, 무용, 연극, 음악, 문학, 영화, 미디어 여러 개가 다 연결돼서 사실 기본적으로 세계 문화의 집이라는 이름 안에서 보는 것처럼 세계의 다양한 문화를 서로 학습하고 그 다양성을 수용하고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총 48명이 근무한다고 하는데 여기 있는 기획자들의 경우는 뭐 시각예술 큐레이터들 경우는 지금 아시아권에 와서 비엔날레 감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전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처럼 국제적인 교류를 활발하게 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것이 이제 이상적인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계 문화의 집이 그동안에 88년부터 이렇게 활동해 왔었던 여러 활동들이 실질적으로 저는 이제 그 훔볼트 포럼이라고 하는 큰 대규모 국책 사업이라는 거를 지금 여러 가지 형태로 논쟁의 장으로 만들게 하는 어떤 토대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보면은 지금부터 100년이라는 프로젝트를 가지고 세계문화의 집에서는 앞으로 100년을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앞으로 100년 이후에 전 세계 문화나 다양한 이 비서구권의 문화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 여기서 진행되는 여러 프로그램 보면 특히 이제 독일의 경우는 난민들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난민들의 사회적인 어떻게 보면은 그 적용 이런 것들과 하고도 연결돼 있고, 이슬람이라든가 이런 모슬렘 문화들이 충돌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해당 문화권에 대해서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깊이 있게 다루고 있고, 그 관련된 문학 작품들을 강독할 수 있는 시간들도 있고, 이런 식의 이제 상호 문화 정책, 그 상호성을 기반으로 이제 문화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에 문을 열었기 때문에 여기 안에 여러 기사들을 보면 이제 난리도 아닌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한국관이 일본관보다 작다, 중국관에 비해서 몇 분의 1이다, 우리나라 뭐 유문이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쟁점인지, 문제는 뭐냐면 아직도 이제 훔볼트 포럼이 어떤 기관인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고, 그러면 훔볼트 포럼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이런 박물관, 미술관에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제 여기에 같이 접합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을 해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이제 이 박물관을 열면서 다른 데하고 다르게 이제 우리가 뭐 르브르, 에르미타주 이런 얘기를 했지만, 그런 제국주의 시기에 물론 17세기의 훔볼트죠. 훔볼트는 두 형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알렉산더 훔볼트, 빌레름 훔볼트 둘인데, 빌레름 훔볼트는 빌레름 대학을 만든, 베를린의 대학을 만든 교육학자였고, 알렉산더 훔볼트는 이제 식물학자에서 과학자였죠. 그래서 흥미로운 거는 남미 전체를 떠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자연과학적인 연구 리서치를 했고, 또 거기에서 실제 유물들을 다 이렇게 발굴하고 잉카나 마야 문명을 집중적으로 연구했었던 17세기 이 학자의 정신을 따서
또 이 훔볼트 포럼을 만들었다는 것은 이게 어떻게 보면 17세기 서양의 특히 이 서양식 계몽주의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들 그리고 예술 문화라는 것에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이런 자연 과학 이런 종합적인 세계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 세기에는 이슈가 되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구 전체에 어떻게 보면 지혜를 모으는 기관으로서의 훔볼트 포럼을 기대해 볼 만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뭐 이거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로 되게 방대한 준비를 거쳐서 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다 온라인 오픈하고 막 난리가 났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이게 이슈가 됐는데 아프리카 베닌의 청동 유물을 이제 반환하겠다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고 실질적으로 나이지리아에 이제 반환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일들 그리고 이런 것들과 연결해서 그동안의 제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획들을 이 공간 안에서 이제 기획하게 될 예정입니다. 안에 있는 유물들이죠. 전시실이고요. 그리고 뭐 다 저기 달램에 있었던 컬렉션들이요. 저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접 공간을 가보지는 못한 상태라서 이미지들을 보고 같이 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문화다양성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허울 좋은 이런 정치적인 큰 틀 밑에는 이런 갈등이 계속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는 또 한류 확산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또 하면서 어떻게 보면 상호주의적인가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어떻게 문화를 서로 우리가 교류할 것인가 거기는 어떤 지혜가 필요한가 이런 이야기들이 좀 필요한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봤더니 지금 우리도 이제 그 ODA가 계속 확대되는데 ODA는 대부분 경제 규모 확대예요. 최근에 저도 이제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들어갔는데 보니까 아프리카의 새마을 운동을 전수하면서 사막에다가 막 지금 뭐 농사 짓는 거를 하는데 그게 또 되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뭐든지 그런 거 또 잘하는 뭐 K 그 일종의 농업이라고 또 붙이면서 그런 걸 하는데 어쨌든 ODA 원전은 여러 가지 형태로서의 어떤 빈민국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들에 맞물려 있지만 이 규모는 점점 갈수록 문화적인 차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ODA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경기문화재단 같은 광역 단위의 문화재단들은 이 ODA와 같은 사업들을 어떻게 문화적으로 좀 아이디어를 낼 것인가 또 그 교류들은 또 경기도를 위해서는 어떤 도움이 되는가 좀 정책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점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내년에 벌어질 2022년도에 제15회 카셀 도큐멘타는 그 인도네시아 루앙루파라고 하는 작은 대한 공간 우리로 비교하면 저는 안양의 스토년워터로 비교를 하는데 저도 직접 이곳에 여러 차례 방문을 한 적이 있었고 여기에 이제 15명의 이제 컬렉티브들이 같이 기획자가 되었습니다. 흥미로운 건 카셀 도큐멘타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사용합니다. 460억 정도를 쓰거든요. 이거 어마어마한 규모죠. 거의 대부분의 비엔날레들 광주 비엔날레가 80억을 쓰는 거 생각하면 5배 이상의 예산을 쓰는데 이런 예산을 투여한 이 국제적인 행사의 예술 감독을 이제는 비서구권의 컬렉티브들에게 자리를 내주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하고 싶은 남반구 쪽의 다양한 작가들을 소개하는 일을 만들고 있죠. 이런 식의 전폭적인 전환이 어떻게 보면 문화다양성의 급격한 새로운 판을 만들고 있는 것이 예술계의 지금 현장이라고 생각되고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서 문화다양성 정책이 저는 같이 사고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지금 루앙루파 실제 그 전시장이거든. 이들이 같이 작가들이 거주하는 공간인데 정말 작은 컴퓨터 모니터 몇 개를 놓고 제가 뭐 10년 전에 갔을 때만 해도 그 작은 모니터를 놓고 친구들이 여기서 영상 편집을 해가지고 OK 비디오 페스티벌이라는 거를 아주 성공리에 개최했었던 것을 봤는데 이들의 형편에 맞는 문화를 통해서 새로운 형식들을 개최하기 엄청나게 많은 친구들이 몰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어디 차원에서 인도네시아를 접근할 것인가 앞으로 아니면 이게 정말 이들을 대등한 관계에서 국제교류 차원에서 이들의 주체성을 인정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교류를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이 지금 필요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전에 리허설할 때 마이크 볼륨을 좀 낮게 조절했는데 제가 그대로 납뒀습니다. 왜냐하면 백기영 선생님은 말씀하시다 보면 좀 이렇게 흥분을 하시거든요. 예상대로 적중했고 지금 이제 정책이라는 허울 좋은 제도적 기반 아래 여전히 진행되고 있는 문화적 측면에서의 갈등과 편견, 불평등 이런 문제가 현장 기반으로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이제 탈식민주의적인 관점에서 뭐 여러 가지 사례를 얘기하셨고 특히 이제 훔볼트
프롬이라든지 세계문화의 집 사례, 그리고 카셀 다큐멘터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비서구권 중심의 컬렉티브 활동들,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상당히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크고 완벽한 것이 옳았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 옳았다 라고 하는 관점들이 아마 문화 다양성을 관통하는 맥락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또 뭐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가치 체계 안에는 뭐 여러 가지 불평등적 요소, 편견적 요소, 차이적 요소, 뭐 다름적 요소들이 있는데요. 이제 이어서 발표해 주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계신 오세영 선생님은 가치 실현, 그러니까 우리 문화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의 어떤 가치를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 과제, 이슈 뭐 이렇게 좀 제기해 주실 겁니다. 사전에 기획 단계에서 오세영 선생님과 통화를 하면서 거의 뭐 아주 열띠게 토론했던 기억이 나는데 오늘 오세영 선생님의 그 발제가 좀 기대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화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이 분야에 오랫동안 일을 하면서도 아직 낯설고 감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좀 추상적으로 붕붕 떠다니긴 합니다. 근데 이제 하는 일의 대부분이 이 하위 구조라고 하긴 그렇지만 개별성으로 있는 여러 가지 다문화라든가 아시아의 소수 민족들, 그 다음에 취약계층, 장애인 이런 분들 주체들과 함께 하는 일을 오랫동안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문화 다양성이 이렇게 체감적으로 와닿지 않고 정책 현장에서 구체화된 어떤 실천으로 와닿지 않고 구호적으로 많이 흘러갈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은 이제 장애 예술인들과 관련된 일을 하면서 이런 고민을 하다가 해외에서 조금 자극이 될 만한 모티브를 찾아서 계속 그 조사를 하던 중에 이걸 어떻게 국내에서 조금 우리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잠깐 하려고 하고요. 네, 제 소개는 저는 하여튼 아시아 소수 민족, 소수문화 관련된 부분과 뭐 성평등, 하여튼 이 문화 다양성 관련된 의제들 쪽에서 계속 있었던 것 같은데요. 앞으로도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문화 다양성 정책이 계속 쏟아지고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고 정책에서 중요한 이슈로 이제 다뤄짐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방막처럼 분리되어 있고 이상하게 이게 연결이 좀 안 된다는 생각을 계속 해왔고요. 그 안에 있는 여러 가지 테마들이 청년, 노인, 이주민, 북한 이탈 주민, 성소수자, 특히 여성 같은 경우에 좀 구체성이 요즘에 많이 진행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참고할 만한 사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다양성을 주체화시키자, 다양성이 주체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체성에는 많이 정책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들을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19년, 18년 정도부터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단기 예술 정책이 발굴이 되고 10년짜리 장기 문화 비전까지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그 과정에 일부 참여하면서 정책적으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좀 지켜봤었습니다. 먼저 예술이 있는 삶 한 5년 정도의 중장기 계획으로 18년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여기에 이제 문화 다양성과 관련된 뭐 제도 정책이 6번에 좀 거론이 됐었습니다. 소수자가 예술로 어울려 사는 사회. 근데 문제는 이제 구체적인 정책이나 사업이 어떻게 보면 단편적으로 많이 이제 귀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예술 활동을 조사한다든가 총서를 발간한다 또는 포용적 예술이라는 가치를 조금 구현해 보겠다 이런 이제 시도들이 이 당시에 이제 논의가 있었고요. 이 이후에 이제 문화비전 2030이 나오면서 조금 더 문화 다양성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이 소수자 또는 이런 다양성 관련된 의제들이 많이 다뤄지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아까 많이 앞에서 발표하신 유네스코에서 발표한 문화 다양성 개념을 많이 사용을 해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서술적으로 담기게 됐고요. 비전이나 이쪽에서 보면 문화 다양성 보호와 확산 또는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 생태계 조성,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이라든가 이런 개별 주제로 좀 흘러서
다양성이란 개념을 좀 받아들이긴 했습니다. 이 당시에. 유네스코 얘기가 뭐 나왔는데 앞에서 많이 얘기하셨으니까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이제 이걸 의제로 다루고 실제적인 사업과 정책으로 다루게 되면서 6가지 주제를 제시했는데 가장 먼저 나온 게 이제 정책, 이런 문화다양성 정책 위상 강화를 위한 법제를 정비하겠다. 그 다음에 많이 지금까지 나와 있는 문화다양성 일종의 혐오 표현 등의 침해 금지와 인식을 제고하는 교육을 하겠다. 그리고 다양한 표현 체계를 보장하겠다. 이건 이제 지원 사업 같은 것들 이어지겠죠. 이런 방식의 어떤 의제들이 발굴이 됐고요. 같은 내용들이 또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1, 2, 3번, 6개 중에 1, 2, 3번이 저희가 말하는 문화 다양성과 관련된 정책을 또는 제도를 향후 10년간 대표 과제로 삼겠다는 내용입니다. 또 같은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그와 함께 이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도 마찬가지로 유네스코에서 차용하던 것들을 관점들을 많이 차용을 해서 실제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제가 논의드릴 내용인데 문화다양성은 이렇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상적이고 표본적인 내용들로 많이 다뤄져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적 표현이란 개인, 집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이니까 보존하고 존중하고 그 가치를 인정해야 된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관점이죠. 그런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중에 이제 소수자 중에 하나인 장애 예술인, 장애인들에 관련된 법률이 하나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애 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작년 12월에 이제 생겼는데요. 여기에 보면 사실 어떤 구체적인 철학이나 관점을 담는다기보다는 굉장히 실행적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그 사업을 실행하겠다. 창작 지원을 하겠다. 장애인 예술가들한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 예술인들을 지원하고 인식 개선을 하기 위한 뭐 사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시설들도 좀 개선하겠다. 접근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서비스들. 그다음에 전담 기관을 지정해서 이걸 실행하겠다. 이런 실행적인 부분으로 이제 만들어졌고요. 이게 과연 앞에 나오는 이제 문화 다양성 정책이나 이런 것들과 법률과 어떤 식으로 조우하고 만나게 되는가 쉽지 않습니다. 그 외에 아까 이제 이주민이라든가 여성, 성평등 관련된 뭐 법률이라는 게 많이 생겼잖아요. 이게 어떻게 과연 거시적으로 만나서 철학적인 기반이 되는 어떤 관점들을 형성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계속 고민이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영국의 제도나 문화 다양성 정책을 계속 제가 팔로우업을 하고 보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장애 예술 쪽을 다루다 보니까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쪽은 문화 정책이 시대적이고 사회적인 변화에 이제 대화하고 대응하고 현장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주도하는 걸로 이제 유명한데요. 실제 그게 어떻게 됐는가를 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고 단순히 정책이나 제도뿐만 아니라 인력, 현장 전방위적으로 접근 전략을 구축해서 그물망처럼 이 제도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런 문화 다양성에 대한 어떤 철학과 관점을 세운 후에 뭐 현장, 제도, 기관 전방위적으로 이런 것들을 어떻게 구성해야 될지 한 논의가 향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로드맵을 구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개인적으로 고민하고 저희 기관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장애 예술, 장애에 관련된 얘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한국은 전체 5천만 인구 중에 이제 5%, 6% 정도가 출연율이 장애인 출연율입니다. 250만 정도가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영국, 독일 쪽은 17, 18% 정도가 인구 대비 거의 5분의 1이죠. 호주, 미국도 10% 후반대, 일본도 심지어 한 6, 7%로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출연율이 높다는 얘기는 우리가 하고 있는 장애에 대한 기준은 굉장히 엄격하고 복구할 수 없는 굉장히 치명적인 것들이 한정되어 있고요. 의료적인 관점에 머물러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쪽 그 영어권이나 유럽권에서는 고령화에 따르는 어떤 질병적인 부분까지 다 포괄하고 있고, 그래서 장애인 출연율이 굉장히 높다는 점. 그래서 한국은 이제 250만이 이제 지금까지 장애인 인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 확대될 예정인데 이게 어떻게 보면 복지제도나 이런 것들 때문에 쉽지 않은 부분이 좀 있습니다. 영국하고 호주의 이제 장애인 이제 통계치인데요. 5명 중에 1명이 영국에선 장애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890만입니다. 전체 인구가 6,600만인데 890만 명이 장애인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이제
저희가 중도 장애라고 하죠. 태어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신 분들은 17%, 대부분 중도 장애, 나머지 83% 정도가 중도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고, 호주도 2,500만 인구 중에 430만을 장애인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당연히 장애인 정책이 활발해질 수밖에 없고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다루는 범위도. 영국 같은 경우에 문화향소 실태 조사를 그 디지털 문화 미디어 스포츠부, 우리로 치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매년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총 한 10개 분야로 국민들이 어떻게 향유를 하고 있는가를 조사하는데, 이 중에 이제 저희가 말하는 문화 다양성의 대상인 소수자들이 어떻게 문화적으로 참여하고 향유하는가라는 걸 매년 발표합니다. 요건 이제 문화부에서 발표한 거고요. 제가 보여드리는 잉글랜드의 영국의 예술 참여, 영국이라고 그러면 안 되더라고요. 이 3개국이 껴 있어서 잉글랜드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10년간 어떻게 예술 참여에 있어서, 관객이 아닙니다,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조사했는데, 맨 오른쪽 표를 보시면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떻게 참여율이 변화했는가라는 표를 제시를 했고, 이걸 10년 동안 조사하는 것도 대단한데, 이 수치를 장애인들이 2005년 6년에 71% 문화활동에 참여했는데 최근에 75.7%로 4%를 올리게 됐습니다. 이걸 성과라고 이제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고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이제 참여율에 있어서 비장애인은 80% 정도를 이제 참여하는데, 비장애인이 70% 정도에서 많이 올라가서 갭이 9%에서 5%로 줄게 됐다. 이런 것들을 이제 분명 정책적 목표로 잡고 달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되는가를 보면 굉장히 철저합니다. 이걸 거의 예산 투입과 기관 운영, 이런 체계에 다 일일이 다 개입시켜서 평가를 통해서 이런 문화 다양성이 실현되기 위한 도구로 잘 활용을 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잉글랜드 문화예술 조직이 뭐 예산 전체 중에 BBC에 뭐 70% 정도가 가는데 1조 정도가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6,800억 원의 복권기금 합쳐서 3,350억 원 정도, 1조가 좀 넘는 금액이 예술위원회로 넘어가서 이제 문화활동에 지원이 되게 되는 거죠.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되는데, 내셔널 포트폴리오라고 하는 약 660개 정도의 대표적인 기관, 저희가 아는 기관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뭐 런던 심포니라든가 사우스뱅크 센터라든가 이런 데가 포함이 돼서 지원받고요. MPM이라고 이제 15만 명 이상의 관객이 오는 대형 박물관 미술관만 21개를 따로 대규모로 또 지원을 하고요. 전략기금이라는 게 이제 정책적으로 목표가 있는 사업을 5개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지원하는 목적성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오히려 예술보조금, 저희가 지원기금이라고 하는 그 보조금 사업들은 오히려 비율이 훨씬 적게 이제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PO가 대표적인 사업이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잉글랜드 예술위원회가 매년 발표도 하지만 중장기 계획들을 발표하는데, 지난 10년간 중장기 계획에 5가지 목표를 제시하면서 당연히 뛰어난 예술을 발굴해야 되는 엑셀런스를 제일 먼저 우위에 뒀는데, 네 번째에 특이하게 다이버시티 앤 스킬스라고 다양성에 관련된 인력과 어떤 그런 리더십, 이런 것들을 강화해 나가겠다는 목표를 발표하고 지금까지도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사실상 문화 다양성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3년마다 사업계획서를 발표하면서 제일 먼저 둔 게 2015년부터 현재까지 이퀄리티 앤 다이버시티에서 평등과 다양성이라는 컨셉을 가장 우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런 발표를 하죠. 앞에서 이제 국내에서도 발표를 하는데, 문제는 이걸 어떻게 실현시키고 현장에서 관철시켜 나가느냐가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렇게 매년 3년마다 발표를 하고 사업계획서에 중요한 목표 네 번째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더십이라든가 인력 체계에 있어서 다양성을 강화시키겠다, 이게 뚜렷하게 목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늘 팔로우하는 게 평등과 다양성 보고서인데요. 매년 이렇게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시면 2015, 16, 16, 17에는 장애인이 대표 테마였고요. 17, 18, 19, 20부터는 인종이라 그럴까요?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에 들어가 보면 디스플레이 그 그래픽이 굉장히 이쁘게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성과가 나오니까 그래픽도 이뻐지는 것 같아요.
먼저 성평등에 있어서 확실히 여성이 이쪽도 우위에 있습니다. 대부분의 요 NPO 단체들에 있어서의 인력입니다. 예술가들이 아니라 실제 일하고 있는 직원들이라든가 구성원들에 관련된 데이터들이고요. 이 660개 단체에 있어서 구성원들 상의 문화적 다양성을 실현시키겠다는 목표하에 10년 동안 이걸 미뤄왔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그러니까 정규직과 계약직, 그 다음에 자원봉사 이렇게 나눠가지고 얼마나 많은 구성원들이 이제 평등하게 이제 일하고 있는가라는 걸 이제 대체해 놓은 거고요. 18년에서 19년 넘으면서 이제 여성 비율이 조금 더 늘게 됐고 마지막에 14% 이런 거 이제 아직도 설문조사가 하게 되면 데이터로 안 잡히는 게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 있고 요 다음 페이지에 이제 인종적 구성상 다양성을 보시면 백인이 47%에서 52%로 이제 늘게 되는데 재작년에 비해서 작년에 이거는 어떻게 보면 대답을 안 하시던 분들이 대답을 하시면서 늘어나게 된 거고요. 그 BAM이라고 하는 이제 흑인, 그다음에 소수 인종들, 에이시안 이런 이제 비율들이 9%에서 정규직 경우에 보면 9%에서 10% 늘게 되고 그다음에 이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런 것들을 이제 예술가들 구성원들 중에서 백인 구성이 어떻게 되고 다른 이제 소수 인종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퍼센테이지가 어떻게 진전되는지를 매년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거를 거의 그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모든 단체들이 이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성적 지향점에 관련돼서도 보시면 LGBT가 6%에서 8% 정도로 한 해 사이에 이제 늘어나게 됐고 인력 구성에 있어서인 거죠. 간단하게 보고만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장애에 있어서도 2018, 19에서 2019, 20에 1%가 증가했습니다. 6%에서 7% 정도가 장애인 그 정규직이 늘어났다는 거죠. 정규직이 늘어나고 계약직도 좀 늘어나게 되고 자원봉사도 늘어나게 됩니다. 이 얘기는 장애인 그다음에 성소수자 모든 그 다양성 관련된 주체들이 과소대표됐다는 것을 가장 문제지 삼았습니다. 영국에서는 과소대표된 부분을 늘리기 위해서는 인력 체계뿐만 아니라 예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콘텐츠에 있어서도 이런 대표성을 늘려야 된다라는 정책을 피게 됐고 이것이 이제 주력적인 정책이기 때문에 지원 사업을 늘린다든가 콘텐츠를 늘리는 쪽보다는 실제적인 그 기반 인프라 자체에 있어서의 구성원적 다양성을 늘리려고 하는 게 영국 잉글랜드 예술위원회의 목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통계치가 여전히 뒤에도 이제 나오게 되고요. 중요한 게 이제 리더십 부분인데요. NPO 단체들에 있어서 대표이사, 그 다음에 예술감독, 그 다음에 이사회 이제 구성원들에 있어서 이제 블랙, 에이시안, 그 민족적 그러니까 소수 인종들이 몇 프로가 이제 대표로 있느냐, 예술감독으로 있느냐, 이런 대표적인 리더십 자리에 있는 분들의 통계를 내게 되고요. 장애인도 11%, 8%, 6%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수 인종들도 11%, 12%, 10%. 아무래도 아직도 이제 백인 다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수치가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압도적으로 많고요. 아직도.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사회 멤버들도 어떤 식으로 구성원이 전체 660개 단체들 중에 50명의 정규직 이상인 단체만 조사한 겁니다. 이게 그 50명 이상의 정규직 있는 단체들에 있어서의 성적 구성이 어떻게 바뀌고 있고 장애인들이 대표성을 어떻게 띠고 있고 그다음에 성적 그 취향이 다른 어떤 구성원들이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지를 매년 이렇게 발표합니다. 이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그 목적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관객층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청년 세대, 새로운 세대들이 관객으로 유입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겨서 이제 8%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오디언스 중에서. 그다음에 장애인들도 10% 정도가 그러니까 10명이 오면 1명이 장애인이 관람객으로 온다는 거죠. 어떤 식으로든. 그다음에 아무래도 여성의 아무래도 많이 오게 돼. 64% 정도가 여성이다라는 표현을 통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외에 다음에 이제 지역별로 런던 지역은 그렇다 치고 다른 지역, 중앙 지역, 남부, 북부에 있어서의 장애인, 그다음에 인종, 그다음에 성적 그 젠더 관련된 부분에서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 것들도 다 조사를 하고요. 되게 철저하죠. 이거를 이제 자료를 만들어서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이 액션 플랜입니다. 그래서 MPO를 위한 평등 활동 목표 이 수립 가이드를 하는데 이걸 매년 기관마다 작성을 해서 평가받아서 5년마다 지원금이나 이런 비율들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네 가지 기준, 탁월, 강함, 적합, 부적합이라는 기준을 나눠서 평가를 하게 되고요. 뒤에 평가는 표시표를 보시면 정말 세세하게 조사를 하는데 1번, 2번, 3번, 4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조직 구성 인력, 재정 상태,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 그다음에 관객 현황 이것들을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이거 보시면 뭐 성적 취향도 조사하게 돼 있고 남녀, 뭐 인종적인 것도 조사하게 돼 있고 인종 쪽 조사하게 되면 백인 영국인부터 시작해서 뭐 중국계, 뭐 파키스탄계, 방글라데시계 굉장히 자세하게 조사를 하는데 이게 조사율이 좀 떨어졌었어요 초반에는. 지금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20% 이내로 아마 손실률인 것 같습니다. 80% 이상은 다 여기에 맞게끔 조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이런 조사를 평등과 다양성 보고서에서 4개 기준을 나눴던 이 그 적합도 평가에서 18년, 19년에 이제 우수한 평가를 받았던 50%에서 20년을 넘으면서 59%가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되고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도 5%에서 10% 증가했고요. 적합하지 않다는 1% 정도로 모르겠습니다. 이건 수치를 어떻게 뭐 조작을 했는지 어쩌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정책적 실현성이 굉장히 뛰어나다. 어떻게 이렇게 정합적으로 맞느냐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맞긴 하는데요. 어쨌든 이 문화다양성 관련된 그 사업들을 정책들을 현장에 실현시키는 이 관철시키는 힘이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년 이렇게 약 600여 개 단체 중에 적합한 단체들의 이 적합도 평가 지수를 발표합니다. 4개 기준으로 나눠서. 대표적으로 뒤에 이제 사우스뱅크 센터의 이제 우수 평가를 받게 됐죠. 매년 이렇게 받고 있습니다. 요걸 이제 보게 될 텐데요. 이렇게 다 적나라하게 결과가 발표되니까 좀 무섭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성 정책을 안 할, 문화 다양성 정책 안 할 수가 없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심지어 뭐 어떻게 보면 국내와 맞는 제도는 요 다음에 나오는 이제 기금 관련된 데이터인데요. 비장애인 또는 전체 그 예술가들이 100명이 지원해서 43명이 받았는데 장애 예술가들은 100명이 신청해서 몇 프로가 받았느냐? 41%가 받았다. 이게 이제 그런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 거고, 그리고 블랙이라든가 소수 인종들은 전체가 예술가들이 43% 받았을 때 몇 퍼센트 받았느냐? 오히려 더 받습니다. 44%가 지원을 받는다. 이런 통계치들도 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여성, 그 다음에 성적 지향, LGBT 쪽도 이런 통계치를 발표해서 예술가들이 차별받지 않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공연장, 잉글랜드에 있는 공연장 실태 분석을 해서 이쪽에 인력 체계라든가 예술가 콘텐츠에 있어서 문화 다양성이 실현되고 있는가 이런 것들 보고서를 매년 내고 있고요. 사례로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제 영국 잉글랜드 내셔널 시어터의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렇게 문화 다양성 관련돼서 발표를 합니다. 그러면 2018, 19년에 36%의 여성이 작가였고 감독은 46%가 여성이었는데 이걸 50%까지 달성하겠다 이런 목표를 제시합니다. 홈페이지에 21년까지 이렇게 5개 정도의 목표를 제시해서 이 다음 표 요약을 해보면 직원 스텝에 있어서의 인력 구성에서 다양성 높이겠다라는 표현이 가운데 있고 공연 제작이나 이런 데 있어서도 실제 문화 다양성을 이런 방식으로 실현하겠다. 50%를 생존 여성 작가를 쓰겠다. 50%를 여성 연출 공연을 하겠다. 그 다음에 다인종 연출 작품 공연을 20% 하겠다. 그래서 이 내셔널 시어터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이 인종적 콘텐츠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백인 남성주의 콘텐츠들이 많이 희석되고 있다. 관객 개발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본인들이 홈페이지에 올린 자료를 보면 16년부터 19년, 20년까지 실제로 인력 구성에 있어서 뭐 정규직이 몇 프로 변화하고 프리랜서들은 몇 프로 변화되고 이런 부분들을 이런 다양성에 맞게끔 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연에 있어서 콘텐츠 제작에 있어서도 아까 50% 제시했잖아요. 보니까 공연 작가들은 21년에 60%가 여성 작가를 이제 채용을 했네요. 그렇게 해서 공연을 제작한 거죠. 이런 목표를 달성했다라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프로젝트라든가 예술가 육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1년 사이에 몇 프로가 진전이 됐는지 이거를 1, 2년 차이로 놓고 보면 얼마 안 되지만 한 5년간의 통계치를 놓고 보면 확연하게 변화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제가 일하는 기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본 게 그 다음에 이제 사우스뱅크도 내셔널 시어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9년, 20년에 여러 가지 뭐 35세 이하가 15% 신규 진입했다라든가 이런 통계치를 발표하는데 재밌었던 게 저희 우리나라에서는 막 시작하고 있는 접근성 관련된 예를 들면 뭐 장애인들을 위한 자막 서비스, 오디오 디스크립션 뭐 이런 것들을 제공하는 이거가 많이 진전이 돼서 현재는 접근성 서비스를 신청하는 장애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고령자일 수도 있고 17,000명이 사우스뱅크에 신청을 해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막 서비스를 받는 분들 고령자도 포함되겠죠. 2,700명. 그 다음에 시각장애인들이 공연 해설 서비스, 오디오 디스크립션 서비스를 신청해서 받은 분이 연간 470명. 대단한 수치고 이런 수치를 어쨌든 취합해서 발표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라고 생각하고 국내에서도 굉장히 시사점이 많고 앞으로 저희 기관에 이런 것들을 좀 차용을 해서 공연장을 좀 설립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국내에 있는 공공공연장부터 같이 협력해서 이런 서비스를 좀 확충해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건 미국의 이제 케네디 센터인데요. 오디오 디스크라이버가 이름이 써 있습니다. DJ 같이 인기가 있는 분이 있고 인기가 없는 분이 심지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면 몇 회에 걸쳐서 이런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요. 이제 월간 스케줄표에도 이런 것들이 각종 서비스별로 오디오 디스크립션, 그 다음에 수어 통역, 자막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제 돼 있고 여기 그 케네디 센터 끝에 보시면 SF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센서리 프렌들이라고 발달 장애인 가족들을 위한 공연이 따로 제작되는 게 있습니다. 음악 공연이나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특화되어 있고요. 서비스 측면에서 보자면 런던에 가면 런던의 공연장에서 이런 그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들이 되고 있는 공연들이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벌어지고 있는지를 이렇게 매거진을 만들어서 발표를 해줍니다. 그래서 메인 웹에서 다운받아서 볼 수 있고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가 런던 전역에 이제 있는 걸 취합해서 이제 발표하고 있는 거죠. 이건 뒤에 아까 말씀드렸던 감각 친화적 공연 그래서 가족들이 와서 공연을 하고요. 정기적으로 저희 아동 그들을 대상으로 한 공연을 따로 하는 것처럼 공공공연장들에서 미국 같은 곳은 주립 공연장 50곳에서 다 이걸 합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이런 뭐 자폐증이라든가 발달장애 가족들을 위한 공연들이 제작돼서 공연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하자면 잉글랜드의 문화다양성 정책에서 제가 이제 주목하고자 했던 건 여러 가지 법령 부분도 있겠지만 국내에서는 아직은 그래도 좀 구어적이고 문화다양성이 구체적인 섹터로 연결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고 치면 이런 추진 체계나 제도, 평가 체계를 활용을 해서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 이제 구현한다는 거죠. 이 정책을. 그리고 저희는 아직 조금 소극적에서 차별 금지라든가 이런 관점에 머물러 있는데 이쪽은 이게 창조적 변화라고 그냥 대놓고 얘기합니다. 하다 보니 그렇게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고 이제 부정적 문화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긍정적이고 역동적인 문화 예술 자원으로 보기 시작했고 그렇게 만들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대표적인 관광지인 뭐 여러 가지 이제 미술관 박물관을 가보면 이제 유색인종 관련된 사진 전시, 그림 전시, 콘텐츠가 굉장히 많고 왜 저렇게 저런 LGBT 콘텐츠가 대세인가 봤더니 이게 이런 배경이 있었더라고요. 그런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조금을 늘리고 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어떤 주체로서 활동하면서 역량을 키우고 리더십 분야부터 창작 분야, 서비스 분야까지 뭐 각종 소수자들이 주체로서 활동하면서 사회적인 다양성을 실제로 이뤄내는 일 그게 사실은 문화다양성 정책의 궁극적 지향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이런 쓴 내용들을 이제 보자면 다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지향점을 놓고 있고 저희도 그래서 예술 지원이나 창작에 대한 발표 기회를 늘리는 것은 1차원적인 이제 접근이라고 보고 인력 체계 다양성, 뭐 매개자 창작자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기획자라든가 실제 기관의 어떤 스태프, 리더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도 확대시키는 방안들을 꼭 영국같이 하지는 않더라도 국내 모델로 조금 이제 확산을 시켜서 장기화 시켜야 될 때만 장기화 시킬 수 있어야만 이 문화다양성 정책이라는 것들이 구체화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연구와 고민과 좀 실천을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방대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고요.
영국의 문화 다양성 정책, 뭐 특히 이제 장애인 예술 정책을 중심으로 보긴 했습니다만, 뭐 뒤에는 더 확대됐습니다만, 상당히 세분화돼 있다라는 느낌이고, 그리고 목표가 일단 명확하네요. 목표가 명확하다는 얘기는 이것을 정책 트렌드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공동체 생존의 문제로 이미 인식하고 그것을 통해서 문화 다양성을 취득해 들어가고 있다. 아니 거꾸로 문화 다양성의 취득을 통해서 공동체의 새로운 결속, 새로운 사회의 어떤 구성체로서의 발전, 뭐 이런 것들을 모색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특히 국내에서 이 인식은 여전히 뭐 이렇게 차별과 차이를 금지하는, 뭐 차이를 이제 인정하고 차별을 금지하는 이런 어떤 네거티브한 방식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지역사회, 국가적인 사회의 어떤 창조적 원동력으로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제가 이탈리아 파라비아고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갔는데 그 마을에 아파트 벽에 40여 개의 야채가 그려진 무채색 벽화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10년 전만 하더라도 그 공동체는 토착민이 80%고 이주민이 20%였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토착민이 20%가 되고 이주민이 80%가 되는 역전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그 공동체를 고민하는 활동가들의 고민은 어떻게 결속할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에서 아마 그 이주민들이 살던 나라, 자기 고향에서 제일 많이 먹던 그 야채를 벽에다가 그려 놓음으로써 그 상징적인 이제는 이제 문화 다양, 그걸 뭐라 그래야 되지, 다문화 도시로 인정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도시가 새로운 결속과 변화를 모색하게 됐다라고 하는 사례를 보게 됐는데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상당히 우리 다시 좀 반추해서 돌아와 보면 우리 사회와 제도는 여전히 좀 뭐라 그럴까, 왜소하다고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은 그렇진 않다는 믿음은 저희는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포용성은 그렇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제도와 기반은 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사실은 오늘 좀 반추하면서 유정아 연구원님께 다시 질문을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네. 네. 질문이라기보다는 오늘 그냥 저희들끼리 발제한 사람들이 이제 알아서 토론하는 그런 분위기인가 봐요. 예. 제가 두 분 발제, 우리 백경 선생님하고 오세영 선생님, 부장님 발제 아주 재밌게 잘 들었습니다. 이제 문화다양성,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이제 주로 해왔지만, 이제 각 분야의 이제 전문가로서 그 분야에서 활동에 이제 문화다양성 개념을 이제 투입시켜서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새롭게 볼 수 있고, 뭔가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실질적인 지침을 보여주신 것 같아서 저는 굉장히 감명 있게 들었고요. 아까 제가 뭐 개인적으로 질문을 했었는데, 홈볼트 포럼 저는 사실 몰랐습니다. 이 존재를. 그래서 제가 좀 찾아볼 건데 오늘 발표를 해주셔서 저한테 좋은 계기가 됐고, 여기서 이 좋게 설명을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홈볼트 포럼을 반대하는 시위대 가 있다고 해서 아까 저한테 설명해 주셨지만, 아마 이 방송,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도 반대하는 시위대는 뭘 반대하는 건가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오세영 선생님, 부장님 발표도 재밌게 들었는데, 사실 영국하고 우리하고는 이 기본 베이스가 굉장히 틀린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어떤 파트는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많아서 오히려 여성의 퍼센테이지를 낮추는 이런 정책을 펴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50-50, 50-50 이제 이거를 기본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이제 아무래도 북구 쪽에 이제 전통이기도 한데, 스웨덴이나 이런 데도 보면 뭐 여성, 이제 우리 영화가 사실 굉장히 주는 임팩트가 크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 매일 느끼듯이 여성 영화인들을 양성하는 거를 스웨덴에서 아주 적극적으로 펼치면서 50-50 정책을 폈었는데, 그게 이제 기본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영국은
우리나라보다 사정이 뭐 너무너무 좋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성뿐만이 아니라 이제 장애인, 다양한 인종 뭐 이런 사람들이 가능한 한 기존의 백인들하고 가능한 한 동일한 그 권한을 누릴 수 있게 그런 노력을 하는 것 같은데, 이거 궁금한 게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영국은 여성들이 남성들보다 훨씬 더 활동도 많이 하지만 수입도 그런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최근에 남녀 데이터 좀 분석을 해봤더니 여성들이 액면가로 보기에는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이제 뚜껑을 열어보면 예술 활동을 통해서 여성들이 벌어들이는 수익이 남성의 평균 3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여성들이 3분의 1밖에 안, 전체 평균이 예술 실태조사나 이런 데서 보면. 근데 이제 그거를 요즘 청년 정책 기본 계획이 나와서 제가 청년 세대만 좀 따로 빼가지고 별도 연구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청년을 빼봤더니 청년은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이 더 많습니다. 조금 더 많이 나요. 청년들은 남성 수입이. 그런데 그 청년은 독특한 게 그 정규직이라든지 조금 안정된 직장을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로 따지면 남성이 더 많은데 청년 세대만 자르면 여성이 더 많아요. 그래서 마치 여성들이 되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젊은 여성들이.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뭐 남혐, 여혐 뭐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특히 20대의 그 남성들이 아주 그냥 여자들 막 이런 여성들의 이런 활동에 대해서 이제 조금만 뭐라 그러면 이제 막 반발이 막 나오고 그러는 거가 혹시 겉으로 드러나는 젊은 청년들의 여성들의 문화예술만 한정해 놨을 때 굉장히 남성들보다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정규직에 많이 들어가니까 문화재단이나 이런 데 보면 여성 직원 굉장히 많잖아요. 남성들보다. 왜냐하면 열심히 공부해서 이제 자기 스펙을 막 짜니까 따놓으니까 객관적인 지표상으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을 뽑고 싶어 하지, 조직을 운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근데 청년 통계를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젊은 세대 40대 이전의 세대의 예술가들의 그 수익은 남성이 많아요. 전체 수익은 통계상. 그렇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정규직이나 이런 안정된 직장에 여성들이 더 많이 다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많이 다니는 것처럼 보여서 여성들이 훨씬 더 잘 되고 있는, 많은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그나마 청년 젊은 세대에서는 여성들이 남성들과 이제 뭐 남성들보다 수익은 좀 낮지만 그럭저럭 생존을 해 나가다가 이제 이게 40세를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여성들이 이제 예술가들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수입이라든지 활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하락을 하게 돼서, 여기 영국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50-50 하는 얘기를 하는 것조차가 너무 너무 높은 목표가 될 정도로.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그럴까?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강조를 막 하면 50-50 얘기하면 그거는 사실 어렵고, 뭐 무슨 위원회 여성 30%만 해도 어디냐, 뭐 그건 웬만하면 다 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영국과 우리나라의 이런 그 베이스의 차이, 이런 것들을 극복을 하려면 여성이나 뭐 장애인도 마찬가지고 그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선진국 대열에 지금 막 들어서고 있는데 잘 안 되는 이유가 뭘지 그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자료를 좀 보셨으니까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뭐 훔볼트 이야기는 백경 선생님이 좀 더 추가로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어쨌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정책적 이슈 크게,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백경 선생님이 얘기하셨던 이제 광역 정부와 지자체로 이제 분권이나 자치 관점에서 좀 더 현장과 밀착됐을 때 정책의 변화는 어떻게 돼야 될 건지에 대한 이슈도 좀 있고, 역할의 문제도 좀 있을 것 같고, 특히 뭐 그나마 현장과 밀착돼 있다고 하는 이제 문화재단들의 어떤 역할, 이거에 대해서도 조금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예술과 현장의 이슈도 또 있죠. 그죠? 예술의 과제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도 물론 영국 사례처럼 이제 제도 보이지 않는 레이어가 쫙 깔려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활동을 하는 거하고, 우리처럼 뭐 그냥 진짜 막 아까 뭐 황무지란 표현도 있었습니다만 진흙탕에서 진짜 막 이렇게 발을 딛고 땅을 돋우면서 이렇게 막 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일단 정치적 이슈는 좀 넘어가고, 일단 그 유정아 선생님 질문을 받아서 백경 선생님 먼저 좀.
전시대들의 표말을 보면 그 독일이 그 이노센트하지 않다. 마치 그 독일은 지금 뭐 프랑스나 영국과 다른 그런 태도인 것처럼 보이는 그 입장에 대해서 이제 공격을 하는 것이고요. 그 역시 뭐 독일의 경우도 아프리카에서 4개 국가의 그 식민 경험이 있고 그걸 일일이 지금 사죄하고 뭐 이것도 따지고 들어가면서 아주 치밀하게 하는데, 이 어쨌든 독일 사회가 좀 정치적인 올바름이라는 근거를 통해서 뭔가를 하려는 의지들이 되게 강한 현장에 그런 게 좀 있고, 근데 우리가 이제 ACC의 경우에도 경험을 해봤지만 그 이게 규모가 이렇게 큰, 그러니까 그 제목에서 이미 아시아 문화 중심 도시 중심이라는 말, 이런 것 안에 이미 그런 어떤 제국주의적인 욕망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이 문화기관이 이렇게 지나치게 클 필요가 있는가. 물론 이게 이제 베를린의 그 성 자체를 그거를 개조했기 때문에 그걸 다 이제 문화재이고 그걸 또 조성해야 되는 여러 가지 관계들이 있는데, 실제 공간이 너무 비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다 채워야 되는 물리적인 공간에서 당연히 그 스펙터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HKW의 경우는 되게 베를린의 예술가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공간이었고, 그 정도 사이즈 공간이면 그렇게 욕을 먹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너무 크고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수치를 가져오지 못했는데 어마어마한 규모의 돈이 들어갔고, 이런 데서 오는 이제 문화적 국책 사업이라는 거에 대한 이제 크리틱이 있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안에 아무리 좋은 걸 담는다 하더라도 이제 규모가 그러니까 섬세하게 이게 이루어지기가 힘들고, 앞에서 사례에서도 한국 간의 경우도 이제 삼성이나 기타 이런 데서 과거 식민지 얘기를 하는 걸 꺼려하는 국가들이 오히려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전시물이나 이런 것들을 그 기관의 그 펀딩을 받아서 또 이렇게 운영해야 되는 상관에서 한국 간에 관련된 그 기사들을 계속 보면은 아, 이게 조금 서로 어긋나고 있구나. 그리고 이 취지를 정확하게 공감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좀 포함되어 있는 이슈라고 생각됩니다. 이어서 오세영 선생님도 그 저도 좀 추가하자면 다양성 문화 다양성의 그 정량적 목표치가 50-50는 아니지 않을까요? 네네.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벌써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 왜 논리적 반반이어야 정합성. 돼? 예, 예. 왜 반반? 네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50-50는 깔고 가야 된다고 보는 입장인데, 이제 또 이제 그 반박하시는 분들은 상황에 따라 다 틀린데 무조건 다 반박이냐, 반반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질문이 바로 나오더라고요. 언제나.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반반을 깔아놓고 가되 사실 도저히 절대적인 수가 채워지지 않는 경우도 있고,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상황에 따라 맥락적으로 해석을 하면 되는데, 무조건 왜 50-50여야 돼라는 이제 질문이 나오면 저는 이제 참 좀 깝깝해요. 네. 그런데 제가 이제 영국 이걸 보니까 우리 오세영 부장님 발표하신 걸 보니까 기본 전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어요, 부장님이. 근데 제가 느끼기에 이제 스웨덴 사례나 이런 걸 몇 개 본 게가 있어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지금 이런 질문도 나오기도 하고 너무 베이스가 틀려서 과연 이 갭을, 우리보다는 영국 사례가 조금 더 이제 앞서가고 있는 거라 이 갭을 조금이라도 좀 좁히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왜 우리는 이게 이렇게 계속 정체되고 있는지. 그렇죠. 예. 예. 조금 그걸 깝깝하시라고 질문 드린 건 아니고 아마 그런 질문들도 있을 수 있다. 네. 이런- 그런 얘기는 굉장히 많습니다. 많고 입장을 표명하거나 이게 어떤 규칙을 설정하기가 어렵고 그때그때 정황적 주장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고, 일단 유정환 선생님 질문하신 부분은 저도 뭐 잘은 모르겠는데요. 확실히 이 급여나 소득에 있어서의 갭도 영국이 엄청났습니다. 실제로 10% 이상 20% 가까이 됐던 걸로 알고 있고, 예술위원회에서 영국 잉글랜드 예술위원회 발표한 자료 말림에 보면 이제 본인들 이제 고백성사를 합니다. 몇 프로였다가 어디까지 진전이 됐고, 19, 20에 있는 그 보고서에 보면 5% 이하로 2, 3년 안까지 맞추겠다라고 자기들이 공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위원회도 여기 나오는 그 이 평가 지표에 맞춰서 여러 가지 인력 구조라든가 이걸 이제 불합리한 걸 조정하겠다고 하고, 확실히 고위직의 남자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큐레이터급이나 이것까지는 여성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런데, 실제로 고위직이나 이사진들이나 이쪽에는 백인 남성들이 지금도 여전히 많기 때문에 영국 예술위원회도 그 부분들을 스스로 고백하고 개선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히고 있고요. 대부분 기관들이 실제로 앞에 이제 관객 이런 얘기를 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게
기관의 이제 직원들 구성원에 있어서의 어떤 그런 차별 차이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그 데이터를 개선해야 되는 것들이 과제이기 때문에 시민사회에 굉장히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데는 LGBT 구성원 수가 15%에서 20%까지 가는 예술단도 있었습니다. 그게 발라단이 어디였냐 어디였나. 그래서 이거는 또 무슨 일인가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과소대표라는 그런 과제가 특정 주제에 집중하면서 생기게 된 역효과도 좀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확실히 근데 저는 초점을 맞추고 싶었던 게 국내 이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도 여성 대표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위원들이 몇 명이면 여성이 몇 명이 돼야 된다는 논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뭐 미투부터 시작해서 주장이 돼서 관철이 됐고요. 실제로 청년 세대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소수자 다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대표성 문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제 중에 하나일 거고, 그러니까 시혜적 차원이 아니라 그들이 주체로 나서서 의사결정과 판단과 직접 주체가 되는 부분에 있어서 역할을 어떻게 찾아가느냐가 앞으로 이런 소수자 문제, 다양성 문제가 귀결되는 지점이라고 보이고, 그럼 미리 고민을 해서 이런 부분에서, 왜냐하면 영국 되게 가서 만나러 봤는데 굉장히 힘들다고 얘기를 하세요. 왜냐하면 한번 아랍 쪽 예술 감독이 그 위에 앉으면 그 다음엔 또 흑인 쪽에서 와야 되고 여성에서 와야 돼.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 네네. 메커니즘들이.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이 급여 문제는 요것만 보면 좀 그런데 실제로 이제 문화 콘텐츠 분야, 광고, 영상, 여러 가지 애니메이션 이쪽 분야랑 이 문화 분야랑 비교를 많이 하더라고요. 연구에서. 그러면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남녀의 차이보다는 분야의 차이가 너무 급격해서 문화예술 분야의 소득을 어떻게 더 개선할 것인가가 더 화두기도 하고, 그렇게 좀 봤습니다. 네. 백희영 선생님, 안산 원곡동에 우리가 활동했던 게 리트머스였죠. 파라다이스 카레집은 아직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현장 활동도 하셨고, 커뮤니티 아트 관점에서도 하셨고, 또 다문화 관점에서도 하셨고, 이제 그게 복합된 아마 지역 프로젝트였던 것 같은데, 이제 예술의 역할 조금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서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문화 다양성 관점에서 예술의 역할. 사실 예술 자체의 단순한 역할을 지금 뭐 정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고, 지금 오세영 선생님 영국 사례 발표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예술의 내용은 뭐 작가들의 창작의 자유에 의해서 진행된다 할 때 그걸 어떻게 조화롭게 구조적으로 이해할 것인가, 그리고 그걸 경영할 것인가, 이게 이제 계속 이슈가 되는 것 같아요. 저희 미술관 경우도 계속 그런 이제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여성 관장님이 이제 최근에 몇 번 들어오시면서 이분들이 여성 작가들에 관한 일종의 할당 같은 거를 요구하시다기보다는 이제 소장품의 여성 작가 비율 이거를 이제 체크하시고, 그다음에 특정 장르의 어떤 여성 작가들을 다시 발굴 기획하시려는 당연한 거죠. 이제 그동안에 없었던 일이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형평성에 도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술관의 종합 데이터들을 성비의 입장에서 관리하려는 의지들이 있어요, 저희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지난 5월에도 이제 발달장애 전시를 저희가 하면서 이제 장애 작가들 전시를 국립미술관에, 저희 국공립미술관에서 장애 작가 전시를 하는 것도 많지 않았는지 일부 언론 기자들이나 뭐 아주 네거티브 크리틱들도 있었었고, 그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근데 그런 만큼 또 생소한 거예요. 그게 저희 현실인 거죠. 그래서 저희도 내부에서 이제 접근성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부적으로 워크숍도 해보고, 또 관련해서 장애인 단체들로부터 기관 시설 이런 거를 다 이제 체크를 했어요. 크로스 체크를 했는데 해야 될 게 엄청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장애별로 다 이제 여러 요인들을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안 하고 있는 거죠, 지금껏 우리가. 근데 그걸 이제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는 거고, 근데 이 영국의 사례를 보니까 이게 종합적인 시야를 갖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그거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통계가 있어야 가능할 것 같아. 통계 생산이 문화예술계가 잘 안 되고 있고, 그 통계 생산이 된다면
그것이 그 수치가 말해주는 거잖아요. 그 불균형한 거에 대해서. 그래서 지금 미술관에서 뭐 작가가 외국 작가를 뭐 할당해라 이런 소리는 없고, 우리는 아예 비자 자체가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그 취업 비자를 획득하기 어려운 상태로 거의 돼 있고, 이게 그런 형평성이 해결되지 않는 상태에서 문화다양성 얘기하는 게 되게 어불성설이고, 그래서 그 이주민들에 대해서는 이게 우리가 아직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기준의 문화다양성에 도달하기 위한 어떤 준비가 상당히 많이 안 돼 있다는 게 우리가 이제 확인해야 되는 사실이고, 그 다음에 이게 왜 그런가라는 질문이 계속 발생하는 거는 거기서 오는 것 같아요. 저희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화재단이나 저희 미술관 같은 이런 기관들이 이런 사례들에 대해서 학습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오서영 선생님 통해서 이런 얘기를 좀 들으면서, 장애 문제와 관련해서는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일은 아니지만 저희 시설 주민들이 쫙 한번 모니터링해 보니까, 부장님이 이번에는 이거 해결해서 공사해 갖고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기다려 보면 올해는 못했지만 내년 되면 또 해결되는 게 있고, 또 그다음에 올해는 좋았던 게 내년엔 나쁜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상황을 계속 조율하는 거가 저희가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 각각 공공기관들에서 이런 요인들을 계속 학습하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 오늘 같은 자리는 되게 중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시간이 벌써 지금 5시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뭐 좀 더 듣고 싶은 얘기도 있는데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논의의 자리가 만들어지면 조금 더 확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뭐 그냥 지나가면서 얘기를 잠시 했는데, 그 다양성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주체든 오롯함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사회로 만들어 나가는, 그건 완벽한 거하고는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지향점에서 문화정책과 그리고 예술 현장, 그리고 또 뭐 중간 지원 조직, 뭐 이런 여러 가지 역할들이, 또 과제들이 좀 확인된 자리였습니다. 오늘 전환 시리즈 GGCF 라운드 테이블, 정책 라운드 테이블 전환 시리즈 5번째 문화 다양성으로의 확산, 확대, 뭐 이런 것을 주제로 유정아 선생님, 백기영 선생님, 오세영 선생님 모시고 심도 있는 얘기 나눠봤습니다.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너무 고맙고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